누군가의 부재로 마음의 평화가 산산조각 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들의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깊게 파고들고 무관심이 무거운 구름처럼 당신을 짓누르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종종 알아차리지 못하는 애착의 미묘한 힘입니다. 애착이란 마치 내면 세계의 고삐를 다른 사람의 손에 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기분을 좌우하고 당신이 온전하다고 느끼는 순간을 결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그들의 선택과 행동, 그리고 기분의 포로가 되어갑니다. 하지만 만약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평화와 힘을 되찾고 당신을 올가매는 감정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경고했습니다. 당신은 외부의 사건이 아닌 오직 당신의 마음에 대해서만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 힘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며 자신의 감정 상태를 통제하도록 내버려 둘까요?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것, 특히 고통스러울 때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차갑거나 무정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영향력이라는 여러 겹의 막 아래에 있는 진정한 나를 기억해내는 과정입니다. 내면의 평화와 자존감, 그리고 자율성을 되찾는 일입니다. 당신이 만들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그 사슬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만약 진정으로 놓아주는 법을 배우고 명료함과 평화, 그리고 힘으로 가득한 삶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것은 단순히 영상을 시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씩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스토아 철학의 지혜와 거리두기의 힘에 기반한 자기 발견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정적 애착이란 참 신기한 것입니다. 아주 미묘하고 순수하게 시작되죠. 미소 하나, 함께한 순간 하나. 무심코 건넨 따뜻한 손길이 연결고리처럼 느껴집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조각들을 내어주게 됩니다. 처음에는 해로울 것 없어 보이지만 조금씩 당신과 그 사람의 경계가 어디인지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사랑에는 희생이 필요하다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일부를 내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내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행복과 평화, 감정적 안녕이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부재에 얽매이게 되면 말입니다. 주면 줄수록 당신은 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의 필요와 기분, 그리고 침묵을 중심으로 당신의 세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한때 사랑이라 느꼈던 감정은 서서히 의존성으로 변해갑니다. 그들의 행동이 당신의 감정 상태를 좌우하고 그들의 침묵은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문득 궁금해집니다. 그 사람 없이 나는 누구일까? 그들의 선택이 당신이 언제 기뻐하고 언제 무너지고 언제 온전하다고 느끼는지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다 보면 자기 자신을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억제되지 않은 애착은 조용한 감옥이 됩니다. 우리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행동에 묶어둘 때 우리는 자신의 힘을 넘겨주는 것이며 그들이 우리의 행복과 평화, 감정 상태를 통제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스토아 철학의 지혜가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그의 명상록에서 우리 안에 있는 것만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상기시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에 대한 힘을 가질 뿐 외부 사건에 대한 힘은 갖지 못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얼마나 자주 잊고 살아갈까요?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존재 여부가 우리의 감정 상태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둘까요? 감정적 애착의 순수한 형태는
다른 사람이 우리의 기분을 좌우하도록 허락할 때 우리가 맺게 되는 감정적 계약입니다. 그러나 이별은 사람들을 밀어내거나 감정적으로 무뎌지는 것이 아닙니다. 차갑고 무정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죠. 이별이란 내면의 평화를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 세계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행동, 존재 여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는 오직 당신 안에 존재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진정한 자유는 내면에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을 고갈시키는 애착을 놓아버림으로써 당신은 다시 자신만의 힘과 명료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당신의 감정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한 걸음 물러나 당신의 통제권을 다시 주장하는 것입니다. 놓아준다는 것이 사랑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부재에 얽매이지 않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감정 상태를 그들의 침묵이나 존재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은 생각만큼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당신이 관계를 끊을 때 당신은 그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불완전하다고 느끼게 만들었던 감정적 의존성을 잃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는 핵심은 당신의 감정적 자유가 스스로 설 수 있는 능력에 있음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일단 시작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아 올린 의존성의 겹들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관계를 끊으면서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통제한다고 생각했던 힘이 결코 그들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언제나 당신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되찾을 때 당신을 묶고 있던 사슬, 그 감정적인 패턴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환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남는 것은 당신 자신의 자아, 내면의 힘, 그리고 불완전함을 느끼지 않고 홀로 설 수 있는 능력입니다. 관계를 끊기 시작하면 공허하거나 무정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더 온전한 느낌을 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감정을 통제하던 누군가를 놓아줄 때 당신은 자신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눈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다시 쌓기 시작합니다. 관계를 끊는 것은 다른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힘과 평화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깊이 다른 사람에게 애착을 가질까요? 심지어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할 때조차도 말입니다. 왜 다른 사람이 우리 삶에 그토록 큰 영향력을 갖도록 허락하는 걸까요? 그 답은 애착이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충분히 좋지 않다는 두려움, 우리가 힘들게 쌓아온 관계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말입니다. 하지만 일단 관계를 끊기 시작하면 잃을까봐 두려워했던 것들이 생각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당신이 결핍에서가 아니라 풍요로움과 자존감에서 비롯된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이별은 다른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감정의 사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되찾을 힘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평화를 주기를 기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 그것을 쌓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내면을 들여다볼 때, 당신의 가치를 좌우하는 외부의 힘으로부터 멀어질 때, 당신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더할 나위 없이 충분합니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매달렸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대체할 수 없는 무언가, 의미 있었던 무언가, 당신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었던 무언가를 잃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상실의 무게는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치 당신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 같고, 그들이 남긴 공허함은 결코 채울 수 없는 구멍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잃은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을 중심으로 만들어낸 환상, 그들이 당신을 완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착각, 그리고 그들이 당신의 삶에서 어떤 존재가 될지에 대해 쌓아 올린 꿈을 잃은 것입니다. 이 환상이 바로 당신을 감정의 순환 속에 가두고 충분히 오래 버티면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 냉정한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을 놓아줄 때, 당신은 단지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이 되어주기를 바랐던 그 꿈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 환상을 놓아주는 순간 무게가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무언가를 잃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당신이 얻는 것은 명료함입니다. 마치 당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던 안개를 닦아내는 것과 같아서 갑자기 모든 것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환상의 안개는 사랑만으로 누군가를 변화시키거나 당신이 상상한 파트너로 성장시킬 수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당신의 필요에 맞게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그들을 떠나보내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말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게 일어난 일의 결과가 아니다. 나는 내가 되기로 선택한 존재다. 놓아주는 것의 핵심은 그 사람의 부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들에게 의존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당신의 능력에 있습니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매달릴수록 당신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신을 더 많이 배신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을 위해 변명하고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웁니다. 당신은 그들에 대한 생각에 너무 집착하게 되어 그들의 실제 모습이라는 진실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충분히 사랑하기만 하면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결국 당신의 가치를 알아볼 것이라고 확신시킵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끊임없이 당신의 가치를 상기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당신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안개가 걷히고 당신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은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결코 당신 행복의 해결책이 아니었다는 진실과 마주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간단합니다. 당신은 실제적인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잃는 것은 환상, 즉 그랬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꿈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사라질 때 당신은 명료함을 얻습니다. 이 명료함은 쉽게 오지 않으며 도전 없이는 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마치 당신의 일부가 찢겨 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이 열리도록 허락하면 당신은 다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자신에게, 자신의 성장에,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놓아주는 행위는 사랑에 대한 배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애의 행위입니다. 슬픔과 상실감을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에게 성장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결코 당신 행복의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당신 자신이 언제나 행복의 열쇠였습니다. 이 사실을 빨리 인식할수록 당신은 놓아줌으로써 오는 명료함 속으로 더 빨리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료함 속에서 당신은 자신을 소홀히 했던 부분,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가치를 타협했던 부분을 보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관계를 돌아보며 얼마나 많은 자신을 내어주었는지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빈틈을 다른 사람이 채워주기를 바라며 당신 정체성의 일부를 희생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애착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보게 되면 당신은 관점을 바꾸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을 더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에서 벗어나 새롭고 건강한 관계를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놓아줄 때 당신은 다시 자신과 연결될 기회를 만듭니다. 당신은 그들의 행동으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의 기준으로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이별의 여정은 사랑의 거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애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힘으로 설 수 있을수록 당신은 그들이 원하는 당신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존재를 증명해줄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 스스로를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환상으로부터의 깔끔한 단절은 당신이 자신의 진정성이라는 자유 속으로 들어설 수 있게 해줍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사랑의 버전에 맞추기 위해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진정한 자신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상호 존중과 감사의 뿌리를 둔 사랑을 당신의 삶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기대에 영향 없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재발견하는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방향으로 내딛는 모든 걸음은 당신의 평화와 힘을 되찾는 걸음입니다. 환상을 놓아주는 것은 기억을 지우거나 과거가 중요하지 않았던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결코 당신을 완성시켜줄 사람이 아니었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온전하며 그 진실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행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이미 당신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기애로 가는 길은 항상 쉽지는 않지만 항상 그럴 가치가 있습니다. 놓아주는 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삶, 즉 온전함을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는 삶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당신이 바로 당신 행복의 열쇠입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고통은 그 본질상 도망쳐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피해야 할 적이나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주어진 짐도 아닙니다. 사실 고통은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스승 중 하나입니다. 허락을 구하지 않고 찾아오지만 일단 도착하면 당신이 귀 기울이게 만드는 그런 스승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을 밀어내고 무감각하게 만들고 그 아픔으로부터 주의를 돌리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고통이 주는 교훈을 놓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라고 묻는 대신 이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자문하기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한때 벌처럼 느껴졌던 것이 이제는 지혜로 가는 디딤돌이 됩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교훈을 배울 때까지 삶이 그 교훈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교훈을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같은 패턴이 다른 형태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우리가 배울 때, 고통 뒤에 숨겨진 목적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그 순환은 끝납니다. 그 깨달음의 순간,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습니다. 칼 윤근, 고통 없이는 의식에 이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역설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빚어냅니다. 역경 속에서 일어나는 성장은 다른 어떤 것과도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정을 의심하고 한계에 도전하며 전체 세계관을 재구성하게 만듭니다. 바로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회복력의 깊이를 발견합니다. 모든 것이 벗겨져 나갔을 때, 남은 것을 직시해야 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졌는지도 몰랐던 힘을 발견합니다. 고통 때문에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얼마나 강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깊어집니다. 고통은 단지 괴로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성장을 위한 도구로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상황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치유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됩니다. 깨진 관계, 잃어버린 기회, 실패한 꿈에서 느끼는 고통은 단지 무작위적이거나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 거기에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경계를 설정하는 법, 자신을 옹호하는 법, 당신에게 옳지 않은 것에 대해 아니라고 말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당신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법, 당신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고통을 이런 식으로 보기 시작할 때, 그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에서 우리가 포용하는 것으로 변모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우리가 그것에 저항할수록 그것은 더 오래 머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기대어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 여기에 있는지 자문할 때, 그것은 우리에 대한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통제합니다. 스토아 학파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통제할 수 없지만 어떻게 반응할지는 통제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모든 고통스러운 경험에는 선택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게 하거나 약하게 만들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사용하여 자신을 세우고 인격을 강화하고 더 현명하게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깊은 감정적 고통을 겪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쳤나요? 아마도 그것은 신뢰에 대한 교훈이었거나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또는 진정성의 중요성에 대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것은 당신이 타협하고 있던 삶의 영역,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적은 것에 안주하고 있던 곳을 드러냈을지도 모릅니다. 고통은 단지 무작위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이며, 당신이 그 신호에 주의를 기울일 때 당신은 당신이 누구이며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더 깊은 층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 순간에는 압도적으로 느껴지지만 그 순간은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은 강렬할 수 있지만 영원히 당신을 정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그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혜만큼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고통은 다른 것, 즉 이해, 힘, 더 명확한 자아로 변모합니다. 당신은 이 순간을 당신이 패배했던 때가 아니라 당신 자신에 대해 가장 많이 배웠던 때로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고통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특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기를 멈출 때, 그것을 피하거나 그 존재를 부정하려 하지 않을 때,
당신은 그것이 단지 인간 경험의 또 다른 부분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고통은 강렬했을지 모르지만 당신을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아팠을지 모르지만 당신을 파괴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당신은 이전보다 더 강합니다. 마침내 고통이 당신을 벌주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기 위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스토아 학파는 고통이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기꺼이 배울 때만 그렇다고 가르쳤습니다. 만약 당신이 기꺼이 고통에 기대어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하는지 묻는다면 당신은 그것이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할 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대신 당신은 어떤 미래의 도전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가진 자신을 반대편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힘은 고통을 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고통을 당신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바꾸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더 이상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당신의 진화에 필요한 부분으로 보게 되고 거기서부터 당신은 단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번영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여정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때로는 교훈이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에 관한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들이 당신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얼마나 많이 그들에게 매달렸나요? 얼마나 많이 자신의 필요를 무시하고 누군가를 곁에 두기 위해 자신을 타협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마침내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기를 바랐나요?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당신이 느끼는 고통에 대해 그들을 비난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만약 진정한 교훈이 당신 안에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얽히도록 자신을 내버려둔 방식, 연결이라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평화를 희생한 방식 안에 교훈이 있다면 말입니다. 이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명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 자신의 모습을 피해 도망치다가 문제가 항상 바로 눈앞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은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성장을 위해 필요합니다. 당신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자신을 누군가에게 주었을 때마다 애정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경계가 흐려지도록 내버려 두었을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필요를 배신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정받고 가치 있고 경청받는다는 느낌을 주는 그런 인정을 갈망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진실은 당신이 자신의 것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자신의 것보다 우선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의 패턴, 욕망, 기대 속에서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일생일대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면 어떻게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을까요? 타인이 생각하는 나라는 환상 속에 깊이 얽매여 있다면 어떻게 본래의 내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진정한 과제는 바로 자신이 언제부터 그런 패턴에 빠져들도록 내버려 두었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상대방 탓으로 돌리기는 쉽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고 손가락질하기도 쉽죠.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이 아닐까요? 나는 어쩌다 이런 상황을 허락하게 되었을까? 내 안에 어떤 부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못한 대우를 감내하게 만들었을까? 내 안에 어떤 부분이 관계를 끊어내고 경계를 세우고 나 자신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을 두려워했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애착이라는 겹겹의 껍질을 벗겨내게 됩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탓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적 패턴이 얼마나 깊은지, 타인의 행동이 어떻게 나의 감정 세계를 지배하도록 허용했는지 이해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 엉킨 매듭을 풀기 시작하면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길은 내가 다른 사람의 선택에 얼마나 깊이 묶여 있었는지 인정하는 것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보기 시작하면 진정한 시작은 바로 자신의 힘을 되찾는 일에 있다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조각들을 하나씩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어난 어느 날,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된 것을 발견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존재, 그의 인정, 그의 사랑을 중심으로 당신의 삶을 지어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패턴을 직시하고 어디서 스스로를 배신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다시 자신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왜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에 머물렀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부분이 놓아주기를 두려워했나요? 혼자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진정한 변화는 바로 이 이해 속에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자아가 되는 과정이라는 융의 개성화 개념이 바로 여기에 적용됩니다. 그 여정의 첫걸음은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결코 진정한 나의 것이 아니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각본에 따라 살면서 그들의 행동이 당신 자신에 대한 감정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진정한 여정은 당신이 자신의 이야기를 되찾을 때, 다른 사람의 선택이 더 이상 당신의 행복을 규정하지 못하게 할 때 시작됩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밀어내거나 마음의 문을 닫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의 정서적 안녕이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당신에게 달려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은 아마 불편한 진실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다른 누구에게서도 용납하지 않았을 행동을 그 사람에게만은 받아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낮은 곳에 안주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내어주었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쓰라리지만 동시에 진정한 변화를 위한 촉매제가 됩니다. 자신을 배신했던 순간들, 타인을 위해 자신의 필요를 외면했던 순간들을 직시할 때 당신은 애착의 깊이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살아온 패턴을 인식하고 그곳에서부터 자신을 풀어낼 수 있게 됩니다. 놓아주는 과정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당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과 분리된 온전한 당신이 누구인지 이해해 나가는 점진적인 여정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에 기대지 않고도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과정이죠. 바로 이 거리두기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힘을 찾게 됩니다. 당신을 올가매던 감정의 패턴에서 벗어나는 순간 당신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던 것은 오직 당신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감정적 거리두기는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평화를 되찾고 나의 가치가 타인의 선택에 좌우되지 않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불편하더라도 자신의 진실 위에 굳건히 서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패턴을 마주할 때 당신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을 멈춥니다. 같은 환상의 도는 속지 않으며 마침내 당신이 누릴 자격이 있는 삶을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를 배신하는 일을 멈출 때 당신은 새로운 현실로 들어서는 문을 열게 됩니다. 그 현실에서는 당신의 행복과 평화의 열쇠를 바로 당신이 쥐고 있습니다. 경계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타인이 당신의 감정과 반응, 심지어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감정적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경계를 세우기 시작하면
아주 심오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통제권을 되찾습니다. 당신의 삶과 관계, 그리고 감정 세계에서 무엇이 용납될 수 있고 없는지를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자기 존중의 행위입니다. 자신의 평화와 에너지, 그리고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약속입니다. 경계를 설수록 당신은 소음과 혼돈 너머에 있는 진정한 자신을 재발견할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경계 설정을 두려워합니다. 거절당하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이기적으로 보일까봐 걱정하죠.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경계를 세우지 않는 것은 당신을 배려 깊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만들 뿐입니다. 자신의 안녕을 희생하면서까지 조화를 유지하려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경계를 세우는 것은 잔인하거나 가혹해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만큼 당신 또한 존중받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행동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습할수록 당신의 에너지와 평화, 그리고 주체성을 되찾는 일은 점점 더 쉬워집니다. 우리가 얼마나 타인에게 감정적으로 휘둘리도록 내버려 두었는지 깨닫는 것은 가장 힘든 일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 때문에 감정적으로 소진되었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친구일 수도, 연인일 수도,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돌아보면 당신이 지쳤던 이유는 단지 그들의 행동 때문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의 행동이 당신의 기분과 행동, 심지어 자존감까지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그것을 인식하고 나면 당신이 얼마나 많은 힘을 내어주고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야말로 힘을 되찾는 열쇠입니다. 경계 설정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연습입니다.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아니오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의 가치와 필요를 지켜낼 때마다 당신은 경계를 강화하고 평화를 되찾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쉬워집니다. 경계를 더 많이 설수록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의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며 건강한 관계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경계는 필터처럼 작용하여 당신의 가치와 목표에 부합하는 사람들만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도록 합니다. 경계는 당신이 이용당할 걱정 없이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물론 경계를 세운다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거나 고립의 벽을 쌓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건강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당신의 감정적 공간이 침범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경계는 무엇이 당신의 책임이고 무엇이 타인의 책임인지 구분하도록 돕습니다.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베풀고 마음의 평화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지점에서 감정적 거리두기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를 깊이 아낄 수 있지만 더 이상 당신의 감정 상태를 정의하기 위해 그들의 행동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필요가 아닌 힘의 자리에서 그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당신은 자기애를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필요와 욕망, 그리고 한계를 존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당신의 힘을 되찾는 본질입니다. 자신의 평화를 우선시할수록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이 쌓입니다. 당신을 소진시키는 것에 아니오라고 말할수록 당신의 영혼을 살찌우는 것에 예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존중하며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 세계를 지키는 주인이 되며 그로써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화를 찾게 됩니다. 경계 설정이 항상 쉽지는 않지만 항상 필요합니다.
더 많이 연습할수록 당신은 더 많은 에너지와 평화, 그리고 힘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위한 공간을 창조하게 됩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당신의 삶에서 어디에 경계를 세워야 할지 파악하고 평화를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이것은 당신의 삶이고 그것을 지킬 힘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고독은 종종 공허함, 외로움으로 가득 찬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혼자 있을 때 그 빈 공간을 채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곁에 없으면 내가 불완전하다고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고독이 벌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힘을 키울 기회였다면 어떨까요? 많은 이들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끔찍합니다.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크게 들리고 고요함은 감당하기 어렵게 느껴지죠. 하지만 사실 세상의 소음과 방해로부터 벗어난 바로 이 고독의 순간에 당신은 진정한 자신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고독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약점이 아니라 힘이 됩니다. 감정적 거리두기 또한 이와 비슷한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외부의 방해 없이 온전히 자신을 마주할 용기 말이죠. 다른 사람의 의견으로 당신의 삶을 채우거나 외부 세계에서 인정을 구하며 진실을 외면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런 외부의 힘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스스로의 생각과 함께할 공간을 허락할 때 모든 것이 더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독은 당신 자신의 감정적 패턴과 두려움, 그리고 애착을 인식할 기회를 줍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와 감정에 끊임없이 반응하지 않을 때 당신은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듣고 그것을 존중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독이 쉽다는 말은 아닙니다. 종종 불편하죠. 하지만 그 불편함은 당신이 자기 성찰이라는 스스로에게 힘을 부여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신과 함께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신은 자신을 완성하기 위해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당신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자유로운 경험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고독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에게 의존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시도를 멈추게 됩니다. 외부로부터 인정이나 확신을 구하지 않게 되죠. 당신은 당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을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이 다름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은 결핍감, 즉 타인 없이는 내가 불완전하다는 믿음에서 오지만 진정한 고독은 온전함에 대한 것입니다. 자신의 곁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내 안에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죠.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가장 큰 부는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다. 고독은 바로 우리가 그 부를 발견하는 곳입니다. 온전함을 느끼기 위해 외부 세계로부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는 곳이죠.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고독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자신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방식마저 바꾸어 놓습니다. 두려움 없이 자신과 함께 앉아있는 법을 배우고 고독을 성장의 공간으로 받아들일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더욱 현재에 머물게 됩니다. 더 이상 관계나 외부의 인정을 통해 감정적 공허함을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온전하고 자족적인 상태에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것은 타인과 거리를 두거나 스스로를 고립시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온전히 현재에 머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독 속에서 편안해질수록 세상의 소음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끊임없는 잡담, 의견들,
방해 요소들 모두 덜 중요해집니다. 당신의 평화는 더 이상 타인의 행동에 의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혼자서도 온전하고 독립적이며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내면의 힘을 기르게 됩니다. 외부 세계는 계속해서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당신은 침묵 속에서 당신의 중심을 찾게 되고 그 중심에 당신의 진정한 힘이 존재합니다. 고독을 받아들이는 것이 관계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당신의 행복과 평화, 그리고 가치가 타인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만족할 때 당신은 상대를 통해 자신을 완성하거나 가치를 증명받을 필요 없이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온전함을 느끼기 위해 대가를 바라지 않기에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리두기의 진정한 힘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연결에 열려 있으면서도 자신의 정체성 안에 굳건히 서는 법을 배우는 것. 고독은 자기 성장의 도구로 받아들여질 때 당신의 가장 위대한 동반자가 됩니다. 두려워하거나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발견과 치유, 그리고 힘을 위한 공간입니다. 이 고독을 계속해서 받아들일수록 당신은 자신의 필요와 욕망, 그리고 진실에 더욱 귀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고요한 순간들 속에서 당신이 외부에서 그토록 찾아 헤매던 모든 것이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종종 끝맺음이 다른 사람에게서 온다고 말합니다. 사과나 해명 혹은 대화를 통해서 말이죠. 참 간단하게 들리지 않나요? 그저 사과를 기다리고 해명을 들으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지만 듣기 힘든 말을 하나 해야겠습니다. 진정한 끝맺음은 그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을 완성하기 위해 그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그들의 인정이나 승인 혹은 사과가 더는 필요 없음을 깨닫는 순간이죠. 앞으로 나아가고 치유하고 평화를 되찾을 힘이 언제나 당신의 손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겁니다. 놓아버릴 수 있는 적절한 말, 적절한 순간, 적절한 신호를 기다리면서 말이죠. 그들이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기만 한다면, 우리가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과를 건네주기만 한다면 모든 상처가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 외부의 그 어떤 것도 당신 내부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죠. 우리는 오랫동안 외부에서 인정을 찾도록 배워왔으니까요. 다른 사람이 답을 주고 부서진 것을 고쳐주어야 한다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과 치유는 우리가 찾던 끝맺음을 다른 사람에게서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주기 시작할 때 찾아옵니다. 이것은 받아들이기 가장 힘든 진실 중 하나입니다. 끝맺음은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사과하거나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답을 얻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의 시간과 방식에 따라 그렇게 하기로 선택해야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힘을 되찾습니다. 그들의 행동이나 말이 당신을 다시 온전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생각을 놓아버릴 때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정적 자유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치유가 언제나 당신 손에 달려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전환은 당신의 감정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더 이상 내가 무엇을 받아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무엇을 기꺼이 줄 것인가의 문제가 됩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 끝맺음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당신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의 평화가 타인의 행동이나 인정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가 그들의 말이나 행동 혹은 타이밍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고도 당신만의 방식으로 치유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당신은 새로운 종류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과거는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당신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끝맺음을 위해서는 외부적인 사건, 즉 상황을 바로잡아줄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믿도록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끝맺음을 당신 내면에서 창조하는 것으로 보기 시작할 때 과거의 족쇄는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사과나 인정, 심지어 이해조차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스스로를 용서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과거를 바로잡기 위해 그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버릴 때 당신은 현재에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 자유를 얻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영혼에 메아리 친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하기로 선택한 것이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과거가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을지는 몰라도 미래의 당신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누구의 도움 없이 스스로 끝맺음을 선택하는 것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적 주권을 되찾는 행위이며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낄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당신의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더 이상 당신을 그 자리에 묶어둘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끝맺음을 찾는 것을 멈추고 내면에서부터 그것을 창조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라 당신 이야기의 작가가 됩니다. 당신은 펜을 다시 잡고 과거의 상처와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무게에서 벗어나 당신 삶의 다음 장을 써 내려갑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끝맺음을 구했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오래 기다렸나요? 얼마나 많이 과거의 다화를 되풀이하며 다른 결과를 바라왔나요? 진실은 우리가 그들에게서 답을 기다릴수록 감정적으로 그들에게 더 얽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나아갈지를 그들이 통제하도록 힘을 내어주는 셈이죠. 하지만 우리 스스로 끝맺음을 찾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주었던 힘을 거두어 드립니다. 과거가 없었던 척하거나 아프지 않았던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끝났고 지금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끝맺음이 다른 누군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환상을 놓아주세요. 사과나 해명을 들어서가 아니라 치유를 위해 그런 것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하세요. 당신은 이미 스스로를 치유해주며 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스스로에게 놓아줄 허락을 했습니다. 힘은 언제나 당신의 손에 있었고 일단 그것을 깨닫고 나면 당신은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평화는 당신의 것이고 당신이 창조하며 당신이 지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끝맺음은 다른 사람이 상황을 바로잡아 주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를 위해 상황을 바로잡기 시작할 때 찾아옵니다. 그 순간 당신은 단지 과거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행복과 평화 그리고 자유의 열쇠를 쥔 미래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다면 이제
진짜 과업이 시작됩니다. 바로 당신이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첫걸음일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되찾은 당신의 에너지를 의미 있고 당신을 성장시키는 무언가로 향하게 할 때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당신은 타인의 감정적 요구, 그들의 바람에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을지 모릅니다. 마침내 그 속박에서 벗어났을 때 그 에너지는 온전히 당신의 삶, 당신의 꿈, 그리고 당신의 성장을 위해 쓰일 수 있습니다. 한때 그 가치를 알아주지 않던 누군가에게 쏟았던 사랑을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로 돌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전환점에서 당신의 삶은 새로운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혹은 당신 자신의 안녕을 희생하면서까지 타인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가진 것 이상을 내어준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만큼의 가치를 인정받기만을 바라며 얼마나 많은 순간들을 흘려보냈나요? 결국 남은 것은 감정적으로 소진되고 공허해진 당신 자신뿐이었을 겁니다. 그것은 생존 모드였습니다. 당신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다른 사람들의 감정적 혼란에 반응하고 당신의 것이 아닌 불을 끄기에 급급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되찾은 평온함 속에서 당신은 그 굴레에서 벗어나 의도적인 삶을 시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 일어나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직접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까 고민하거나 상황의 희생양이 된 것처럼 느끼는 덫에 빠지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자 의식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힘을 되찾게 됩니다. 당신은 아무리 고통스러웠을지라도 당신의 과거가 새로운 삶을 건설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고통, 배신, 상실은 더 이상 당신을 올가매는 족쇄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앞으로 만들어갈 삶의 소중한 원자재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인정이나 승인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행복, 자신의 성장,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기 자신에 대한 헌신, 즉 자신의 성장에 대한 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과거를 그저 흘려보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현재와 미래로 무엇을 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열정을 다시 시작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당신의 최고의 모습을 이끌어내는 관계들을 소중히 가꾸어야 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사랑에 의존하는 대신 내면으로부터 당신을 채워주는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아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힘은 한때 다른 사람에게 향했던 에너지를 거두어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데 있습니다. 재건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당신은 한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역경을 통해 길러온 힘과 경험에서 얻은 지혜가 당신의 다음 장을 위한 기반이 됩니다. 이것은 과거를 잊거나 상처가 없었던 척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통을 인정하고 그것이 가져다준 교훈에 감사하며 그 이해를 미래의 원동력으로 삼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묻지 않게 됩니다. 그 질문은 더 이상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새로 얻은 힘으로 나는 무엇을 만들어갈 것인가? 당신은 마음의 상처, 고군분투, 의심의 순간들까지 겪어온 모든 것들이 당신에게 특별한 도구들을 쥐어주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경험들은 당신을 자신의 시간, 에너지, 그리고 가치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으로 빚어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을 소모시키는 사람이나
상황에 당신의 자원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신에게 자양분을 주고 성장을 돕고 당신이 언제나 될 수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 되는데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것들에 투자합니다. 바로 이 재건의 단계에서 비로소 당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하는 삶을 만드는 과정은 쉽지도 즉각적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인 진화이며 지속적인 성장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당신은 언제나 되어야 했던 당신의 모습에 더 가까워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고통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여정의 일부로 껴안습니다. 성장은 편안함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변화라는 불편함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당신은 이제 그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투자하고 생존이 아닌 번영을 선택할 때 당신은 세상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나는 마땅히 누려야 할 것보다 못한 것에 안주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나는 목적이 있는 삶, 충만한 삶, 강인한 삶을 창조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의 진정한 보상은 타인으로부터의 자유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당신 자신의 목적에 이끌려 당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건설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계속해서 재건해 나아가면서 이것을 기억하세요. 과거가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현재와 미래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바로 당신을 만들어갑니다. 그러니 건설을 시작하세요.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당신이 언제나 될 수 있다고 믿어왔던 사람으로 성장하세요. 그렇게 할 때 당신의 삶은 당신이 내면에서 가꾸어 온 힘과 평화를 반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찬란하게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신은 의도를 가지고 삶을 재건하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잃었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창조하기로 선택했는가입니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힘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 힘을 발휘하여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삶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해 주세요. 이 성장과 자기 발견의 여정에 계속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화면에 추천되는 영상 중 하나를 확인하여 평화와 힘을 향한 당신의 길을 계속 이어가세요. 스토익 저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발전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